장모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매일 밤 울음을 삼키던 장인어른이 저를 방으로 부르더니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으며 이서방 내 딸과 당장 이혼하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장인어른의 눈물과 표정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김도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인어른이 갑자기 사위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장례식이 끝난 후 집안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었고 특히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떠나보낸 장인어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자연스럽게 퇴근 후 장인어른 댁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고 술 한 잔을 따라드리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예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건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서방 고맙네. 장인어른은 술 기운이 돌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장인어른을 모시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분에게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장인어른 댁에 들렀고 간단하게 국과 반찬을 차려드린 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는 거의 말없이 진행됐습니다. 장인어른은 숟가락을 들고 계셨지만 몇 번 뜨지 못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식사 좀 더 하셔야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입맛이 없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서방 잠깐 들어오게.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결심이 서 있는 듯 단단했습니다. 저는 물기를 닦고 장인어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묘하게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문 쪽을 힐끗 보시더니 직접 문을 닫고 심지어 문고리를 한 번 더 확인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시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시선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장인어른이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서방.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네, 내 딸이랑 이혼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웃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런데 장인어른은 전혀 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더 고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게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더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게.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인어른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막으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자네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돼. 그 말은 낮았지만 분명하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 가지 확신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을 하게 만든 무언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인어른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돼.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장인어른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결국 저는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아버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아내는 화장대 앞에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나보고 이혼하라고 하시더라.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놀람이라기보다는 짜증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또 그러셨어? 그 말이 저는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또라니, 전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아버지 상태 안 좋은 거 몰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이상해. 그녀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숨기듯이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혼 얘기까지 하시는 건 좀. 제가 말을 흐리자 아내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넘겨.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너무 가볍게, 너무 빠르게. 저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근길 내내 저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 아내의 반응, 그리고 그 사이의 어색한 공기. 모든 것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날 업무는 거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이야기를 또 듣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인어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은 퀭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왔나? 짧은 인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괜히 어제 일을 꺼내면 더 상황이 이상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제대로 된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그걸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밥을 차려드리고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장인어른은 계속 저를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제 하신 말씀. 그 순간 장인어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얘긴 하지 말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유라도. 이유는 없어. 말이 끊겼습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인어른은 그 방향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불안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서방,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게. 그 말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항상 조금 더 있다 가게라고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묻자 장인어른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자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게. 처음 듣는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멈췄습니다. 장인어른은 주변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떠나게. 그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인어른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이 집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반복되는 말과 불안한 행동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와 아내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장인어른 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살짝 밀어봤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안방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건 아직 아니야. 장인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그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딘가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밟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린 것이었습니다. 안방 안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방, 장인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방금 왔습니다.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나?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방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급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이번에는 아예 커튼까지 쳤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게.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문서인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보험자 김도윤, 제 이름이었습니다. 수익자 배우자 이지연,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보험금 5억 원.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우연히 알게 됐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네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더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준비라고 생각했네. 장인어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 그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자주 드나들더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전에 봤던 낯선 기척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분위기. 그리고 며칠 전 장인어른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사고 얘기를 하더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고요? 제가 되묻자 장인어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사고로 자연스럽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무언가 차가운 칼날을 쥐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이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확실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라고 하신 겁니까?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제야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네를 살려야 하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있던 얼굴,
아무 일도 없는 듯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는 것.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웃음 하나까지도 의미를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게 출근 준비를 했고 저에게 오늘 늦어?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말투와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장인어른 댁가?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응, 들렀다 올게.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너도 힘들 텐데 너무 자주 가지 마. 그 말은 겉으로 보면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가지 말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 후 곧장 장인어른 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더 무겁고 더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제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왔나? 그 짧은 말 뒤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어제 말씀하신 거. 말을 꺼내는 순간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제 다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미안하네. 그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전부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장인어른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기억을 되짚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꽤 됐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몇 달 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하고 돈을 불려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단순한 욕심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한테까지 돈 얘기를 꺼내더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한테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을 정리하자고까지 했네.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건 결국 재산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제안을 강하게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둘이 크게 다퉜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이 조용해졌지.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때까지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씩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더군.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보험 설계사였네. 그 단어는 이미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고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았네. 장인어른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애가 선을 넘었구나.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너진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것. 그건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집 전체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가장 믿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 있었고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인어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네를 살려야 하니까.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확인하고 맞설 것인지.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웃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아내가 식탁에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일부러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거울을 보는 척하며 바깥을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제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짧은 행동 하나가 제가 알고 있던 아내와 지금의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먼저 잠든 척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한참 뒤 침대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지금은 괜찮아. 전화였습니다.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아.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만 맞으면 돼. 그 말은 짧았지만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장인어른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장인어른은 제 얼굴을 보며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결정했나?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못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럼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제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끝까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도울게. 그 한마디가 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아내의 움직임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시간, 외출 시간, 만나는 사람까지. 장인어른은 집 안 상황을 계속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늦은 시간 통화가 잦아졌고 외출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피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주말에 드라이브 갈까?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라면 기분 좋은 제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낯선 것을 보았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계산.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드라이브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 가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주말 아침이 되자 집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잠을 자거나 느긋하게 아침을 보내야 할 시간인데 그날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한마디라도 꺼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용히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는 너무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길을 안내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한적해. 그 말이 제 심장을 조였습니다. 한적하다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확인만 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 약속한 신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시작되면 모든 준비는 끝난 것이었습니다.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길로 들어섰습니다. 주변에는 공장과 빈 창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쯤에서 잠깐 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주변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뭐가? 제가 되물었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녀의 말은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확인 단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에서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우리 차 옆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낯선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멀리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함께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도와드리려고요.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핸들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을. 경찰차가 빠르게 다가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이 내려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금세 제압당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를 살려야 하니까.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긴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이 더 많은 싸움이었다는 것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난 뒤에도 제 귀에는 그 소리가 한동안 계속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현장은 빠르게 정리됐지만 제 안에 남은 혼란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고 함께 있던 남자 역시 같은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동행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로 꺼내는 순간마다 현실이 더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은 경찰서 앞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의 등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왔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장인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네.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버님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몰랐네. 그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가 저렇게까지 변할 줄은. 그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화가 나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은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 안쪽에서 직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면회 가능하십니다. 그 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들어갈 텐가? 그 질문은 짧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회실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건조한 공간이었습니다. 유리로 나뉜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전화기. 그곳은 이미 수많은 이별과 후회를 담아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은 풀려 있었지만 그 표정은 전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먼저 장인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 사이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먼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따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그 말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 감당이 안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후회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냐? 장인어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안함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단순한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 관계도 함께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인어른도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서방.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놓아주게. 그 말은 아내를 향한 말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내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사건은 언론에도 조용히 흘러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기사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눈으로 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도 사건이 알려졌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조차 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식탁도 침대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고 장인어른은 어색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와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꺼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장인어른을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왔나? 그 한마디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위에게 건네는 말이었다면 이제는 혼자 남은 사람이 붙잡는 관계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서방.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왜 아직도 오는 건가?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서입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인어른 댁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장인어른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나?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눈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다 잃은 줄 알았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자네가 남아있더군.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네. 그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장인어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지 않겠다고.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이어져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장인어른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장인어른이 물건을 고르시는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한번 무너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시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장인어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서방 후회 안 하나?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안 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제 목숨만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의 삶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제 옆에 남아있는 사람과 함께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익숙한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서방 밥 먹고 가게.